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진실과 신념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순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만약 교황 레오 14세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전투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교회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격렬하지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아물게 할 만큼 거룩한 은총으로 가득 찬 투쟁.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신앙, 진실, 그리고 용기에 대한 관점이 영원히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맞이하는 여느 주일 아침과 같아야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의 기쁨 어린 속삭임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광장을 채우는 그런 평화로운 아침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군중 속 사람들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질문들을 속삭이며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교황이 중앙의 작은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 삼종기도 강복을 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불안감은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맨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렌즈는 쉼없이 사도궁의 발코니를 훑었습니다. 나이든 이탈리아 할머니는 묵주를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신학생들은 마치 돌로 된 건물 외벽에서 어떤 숨겨진 신호라도 읽어내려는 듯 사도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로처럼 얽힌 바티칸의 복 또한 긴장감은 더욱 짙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레멘티나 홀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소수의 기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페인 일간지의 특파원인 클라라 라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고쳐 잡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 안의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벽에 조각된 대리석 성상들마저 귀를 기울이려 몸을 앞으로 숙이는 듯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12분, 마침내 이중문이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교황의 반지나 어깨 위에 하얀 모제타도 없이 그는 평범한 흰색 수단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흉터를 결코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나 격식 없이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지듯 단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결정들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나의 입을 막거나 나를 사라지게 하려 합니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카메라 기자는 렌즈가 갑자기 수십 킬로그램은 되는 것처럼 느껴져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다른 기자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교황은 단 7분간 말했지만 그의 모든 단어는 바티칸의 내부 갈등을 대중의 눈으로부터 가려왔던 장막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내부의 저항, 투명성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네트워크,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왜곡시키는 재정적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의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언어의 헤드라인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황, 바티칸 내부의 위협을 인정하다. 바티칸 공식 대변인은 신중한 논평을 발표하려 했었지만 직접적인 부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어떤 확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직이 그 모든 의존적인 갑옷을 벗어던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인 서재에서 레오 14세는 작은 램프가 책상 위로 따뜻한 빛의 원을 그리는 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 장정의 일기장을 펴고 또렷하고 단호한 필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받침대 위의 조각상이 되기보다 한 명의 인간 교황이 되겠다. 만약 침묵이 그 대가라면 내 양심을 팔아 그 값을 치르지는 않겠다. 그의 적들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름과 직위,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추기경 회의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 정중한 미소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가난한 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 그의 소탈한 접근 방식, 그리고 극심한 빈곤, 기후변화, 심지어 교회 내부의 부패와 같은 불편한 주제들을 기꺼이 다루려는 의지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밖은 고요했지만 바티칸 정원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건을 쓴 인물이 오솔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황의 책상 위에서 발신 주소가 없는 평범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라틴어로 된 한 문장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키 테이세트, 비비트 침묵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의 개인 비서는 즉시 스위스 근위대에게 알리겠다고 했지만 레오 14세는 희미하고 슬픈 미소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세. 그럼에도 사도궁의 긴장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떤 추기경들은 복도에서 그의 시선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은밀하게 찾아와 낮은 목소리로 지지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지만 보호받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벽에는 기가 있었고 또한 공모하는 침묵이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레오 14세는 숨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공개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며 병원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노숙자들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주변 경호는 2배로 늘었지만 그가 사도궁 아파트에 스스로를 가둘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거리에 있었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시스티나 경당에서 그는 개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제단 위에는 수세기의 촛불 연기에 그을린 오래된 십자고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강론은 단순하고 거의 대화체에 가까웠지만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모하는 침묵은 한 기관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의 눈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미사가 끝난 후 은퇴한 한 추기경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부드러워진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계좌들의 재정 비리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불태워졌어야 했습니다. 추기경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교황님께서는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레오 14세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밖에서는 텅 빈 광장 위로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고요한 불빛 아래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전투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굳건한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십자고상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바티칸은 전 세계적인 폭풍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헤드라인은 같은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교황청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고백하다. 각국 주교회의는 불확실성으로 술렁였습니다. 어떤 주교들은 기도를 촉구했고 다른 주교들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레오 14세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인 수첩에 그는 한 문장을 썼습니다. 진실은 위험하지만 침묵은 무덤이다. 그는 개인 경당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보호를 구하지 않고 오직 명료함만을 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은 마치 순종과 내적 자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선 사람처럼 비범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그는 평소의 격식을 무시하고 청소 직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루치아나라는 이름의 한 여성 직원은 그를 보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그의 말을 듣고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교황은 그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하시지요. 한편 사도기록 보관소 근처의 한 회의실에서는 공식적인 소집 없이 한 무리의 추기경들이 모였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경계심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황이 외교적 신중함의 전통을 깼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즈 슬라바의 추기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더 많은 것을 폭로한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 너머의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갈등의 윤곽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적 모두에게 자신이 진정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 결정하도록 강요할 갈등이었습니다. 바티칸의 지붕 위로 아침 해가 채 닿기도 전에 그 봉투는 레오 14세 교황의 책상 위에 나타났습니다. 평범하고 아무 표시도 없었으며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광택나는 나무 책상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비서인 마테오 신부는 그날의 서신들을 가져오다가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평범한 우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교황은 서두르지 않고 봉투를 열어질 좋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아하고 거의 서해에 가까운 라틴어로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키 테이세트, 비비트, 침묵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마테오는 얼어붙었고 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성아, 즉시 스위스 근위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글자 너머의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세. 그는 종이를 단정하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마테오의 우려를 무시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보이는 일부일 뿐이며 이미 몇 주 동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배운 바에 따르면 바티칸의 벽은 수백 개의 잠긴 금고보다 더 많은 비밀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도궁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오가던 평소의 인사리듬은 그가 나타나는 순간 멈추는 속삭이는 대화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부 추기경들은 어떤 인정도 피하려는 듯 먼 곳을 응시하며 그를 지나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고 목소리에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전 중반 한 무리의 고위 성직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목적 일치를 논의하기 위함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의 사임을 강요할 길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도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교회 질서 문란이라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모호한 교회법 조항을 발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그의 발표가 있었던 클레멘티나 홀에 있었던 스페인 기자 클라라 라덴이 단독 인터뷰를 신중하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녀는 교황청 내한 파벌이 그를 불신하게 만들 서류를 준비했으며 거기에는 절반의 진실과 조작된 비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전에 그의 입장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일단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가 드러내고 싶었던 진정한 이야기, 즉 진실이 이미지와 인식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휩쓸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력 게임이 대낮에 펼쳐지는 동안 밤에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바티칸 정원을 돌보는 것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의 수사 파울로 형제가 마테오 신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날 저녁 기도 직후 그는 두건을 쓴 인물이 카지노 피오 4세 뒤에 그늘진 길을 따라 빠르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얇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고 몇 분 안에 그들은 사이프러스 나무와 돌담의 미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울로는 교황의 책상 위 봉투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티칸의 문이 더 이상 그 목자를 보호하지 못할까 두려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스위스 근위병이 직접 전달했는데 산타안나 문 밖에 청동함에 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복사된 문서가 들어있었고 일부에는 교황이 잘 아는 부서의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문서들은 거액의 자금이 은행 비밀주의로 악명 높은 관할 구역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보여주었고 모두 종교적인 이름을 가졌지만 가시적인 자선활동은 없는 재단을 통해 송금되었습니다. 서명자 중 다수는 그가 아는 이름이었고 장엄한 전례 중에 그의 팔이 닿는 거리에 서 있었고 공개적으로는 그의 반지에 입을 맞추고 사적으로는 그의 시선을 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황은 오랫동안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수년 동안 의심해왔던 종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냉정한 정밀함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섬기기로 맹세한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고 유지된 면책의 구조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그는 책상에 앉아 불경한 퍼즐 조각처럼 펼쳐진 문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테오는 다시 한번 그에게 이 서류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잠가두라고 촉구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참을성 있게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것들을 잠가둔다면 그것들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나는 내가 맞서기 위해 이곳에 온 바로 그 존재가 될 걸세. 다음날 아침 특정 고위 관리들이 교황의 존엄성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사적인 형제 회의를 예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티칸 용어로는 그것은 명백한 완고거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치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그를 소외시키려는 움직임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라데는 교황의 개인 회선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침묵시키려는 계획뿐만 아니라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했지만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전략에 대한 대응이 비밀이나 반격이 아니라 더 많은 빛이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작은 경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제단 위의 십자고상은 촛불 속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승리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 말하는 것이 치유하고 언제 상처를 주는지 정확히 아는 명료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첫 번째 쪽지의 그 말로 돌아갔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존은 그 자체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그의 적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감히 교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림자 속에 있던 반대 세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 저명한 추기경은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교황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레오 14세는 회의에 참석했던 한 주교가 심야에 전화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그의 가족의 안전을 소중히 여긴다면 편을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주교는 사태 악화를 우려해 경찰에 알리지 않았지만 교황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오 14세의 얼굴은 두려움이 아닌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이들을 건드렸군. 그때가 바로 그들의 패배가 시작되는 때일세.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국제 행사에 대한 초청이 조용히 철회되었습니다. 몇몇 저명한 가톨릭 언론은 교황이 사목적 의무를 소홀히 하고 행정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직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난민센터를 방문하고 학대 생존자 가족들을 만나고 병들고 익힌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공개 일정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는 교황직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작고 마지막 사람들과 함께 뛰고 있음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감사관들의 보고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발견들은 예상보다 훨씬 깊은 시스템적 문제를 암시했습니다. 한 경우 동유럽의 한 교황 대사관은 수백만 달러를 카리브해에 등록된 유령 회사로 이체했습니다. 다른 경우 아프리카의 재난 구호를 위해 지정된 기금은 현지 교회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수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각 보고서를 침묵 속에서 읽었고 턱은 굳어졌지만 눈은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밤에 피는 제스민 향기가 공중에 감도는 작은 안뜰을 지나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스위스 근위병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보였습니다. 교황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
아들아, 근위병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성아, 어머니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드려라 라고요. 교황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어머니께 그 기도가 하루하루 응답되고 있다고 전해주렴. 이러한 격려의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는 실제했습니다.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그는 봉투에서 꺼낸 붉은 잉크의 경고문을 책상 위 십자가 옆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위험의 상기라기보다 진실의 대가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밖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기 전까지 잠긴 문 뒤에 두려움 속에 모여 있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발표는 조용히 의식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산 조반니인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교회 투명성에 관한 사상 최초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교, 추기경, 신학자, 금융 전문가, 학대 피해자, 경제학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두 방관자가 아닌 동등한 목소리를 가진 참여자로 초대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의 전례를 깨는 초대였고 바티칸의 특정 복도들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성명서가 발표된 순간부터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치유를 향한 예언자적 발걸음이라고 칭송했고 다른 이들은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며 교황이 가족의 치부를 대중 앞에 드러내고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황청 내부의 반대는 구체화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정중한 목소리를 유지했던 몇몇 추기경들이 비공개로 만나 회의를 신중함이라는 전통을 해체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교황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들조차 놀라게 하는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황은 회의가 언론에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며 공개 기록을 위해 녹취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해 말한다면 그림자를 쫓는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그림자 속에 숨을 수는 없네. 그러나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개회 3일 전 한 이탈리아 언론 매체가 바티칸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주장되는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산하에 있는 여러 재단과 관련된 호화 부동산 구매, 역의 계좌, 그리고 의심스러운 계약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증거 없이 교황 자신이 경쟁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유출을 조작했다고 암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잔인했습니다. 교황, 자신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가? 사도궁의 전화선은 마비되었습니다. 고문들은 레오 14세에게 확고한 부인을 발표하고 유출과 거리를 두며 이야기가 회의를 삼키기 전에 통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각 주장을 가로막지 않고 들은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면 그것은 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될 걸세. 그리고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닐세. 사실이 제때에 스스로 말하게 두자 그의 대응 거부는 음모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카페와 해외의 본당홀에서 사람들은 이론을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회의 중에 진실이 터져나오도록 이야기를 발효시키는 마스터 전략가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순진하다고 보았고 적들이 놓은 덫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전날 밤 그는 홀로 대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불빛은 낮았고 광대한 신도석은 그의 발걸음 아래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중앙통로를 천천히 걸어 제단 앞에 멈췄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얹고 그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흠없는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그릇이 얼마나 불완전하든 간에
그것을 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 내가 피뢰침이 되어야 한다면 정화하는 폭풍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개회일 새벽은 맑은 로마 하늘 아래 도착했습니다. 대성전 안의 분위기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온 대표단이 좌석을 채웠고 그들의 대화는 언어와 억양의 혼합이었습니다. 레오 14세가 입장했을 때 팡파르는 없었습니다. 그는 얇은 폴더 하나만 들고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 안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서두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벽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우리 성전을 장식하는 금은 무고한 이의 눈물 한 방울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잊은 것입니다. 그의 마른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지만 힘을 얻었고 각 문장은 이전 문장 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책임의 구조의 필요성, 신중함으로 위장된 비밀의 위험성,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중심에 두라는 복음의 부르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수사적인 기교나 감상의 호소는 없었고 오직 가차없고 명료한 정직함만이 있었습니다. 앞줄에서는 몇몇 고위 성직자들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피하려는 듯 손을 모으고 눈을 내리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공기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잠시뿐일지라도 무거운 것이 들어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통상적인 보고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성마르타의 집 작은 경당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사건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전투는 연설에서가 아니라 파일이 열리거나 영원히 잠기는 조용한 방에서 내려지는 결정들 속에서 싸워질 것이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면서 그는 그 순간의 무게가 그의 뼈 속 깊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시작되었지만 그것에 맞서는 세력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는 이미 형성되고 있는 반격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를 여기까지 이끈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빛은 결코 완전히 몰아낼 수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회의 둘째 날, 하늘은 무거웠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오전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화가 불꽃을 튀길 때와 조심스러운 말들로 질식될 때를 알아차렸습니다. 정오 직후 마테오 신부가 봉투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앞면에는 기억이라는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황이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의 추기경과 1명의 고위 바티칸 외교관이 보낸 편지 사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특정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라는 지시,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을 조용히 불신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논의, 심지어 교황을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전략적 조언까지. 도덕적 고뇌는 없었고 오직 제도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요새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냉정한 정확성만 있었습니다. 레오 14세는 그것들을 2번 읽었습니다. 그가 끝냈을 때 그는 창가로 걸어가 안뜰을 내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걸세. 그는 조용히 마테오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도궁에서 그는 비밀위원회 체나콜로의 구성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편지들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았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반대에 대처하는 것이 아닐세.
이것은 의도적이고 잘 조직된 네트워크이며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을 되돌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걸세. 아프리카 출신의 한 주교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아, 이 편지들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하면 교회를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살라자르 추기경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은 마침내 교회를 흔들어 깨울 수도 있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말을 저울질하며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을 걸세. 아직은 아닐세. 먼저 행동하고 우리의 작업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면 진실이 말할 걸세. 그의 계획은 정확했습니다. 체나콜로는 전 세계 사도 대사관이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며칠 내에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안전한 전송이 도착했고 각각은 더 크고 더 골치 아픈 그림의 조각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송금된 계좌, 개인 투자로 전용된 기부금, 허구의 소유권층을 통해 구매된 재산들, 보고서가 쌓이면서 압박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저항 속에서도 조용한 동맹들이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서명한 손편지가 도착해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필리핀의 한 수녀원에서는 수십 명의 수녀들이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연 창문을 그들이 닫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압박은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한 저녁, 그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12명의 추기경이 서명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의 스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그의 작은 경당으로 가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그는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을 되짚었습니다. 침묵의 위협, 낡은 상자 속의 문서들, 파울로 형제의 경고, 루치아나의 눈물, 젊은 근위병의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그리고 그의 눈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시칠리아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인이 남긴 낡은 묵주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교회가 강요한 침묵 속에서 아들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통계나 파일이 아니라 깨어진 신뢰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식 없이 그는 그것을 작은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늦게 그는 회의 대표단 소그룹과 만났습니다. 그는 메모 없이 서서 꾸준하지만 친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이 직무를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아마도 나의 부재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화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진실 없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박수는 없었고 오직 깊고 집단적인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에서 그는 몇 주 만에 가장 맑아진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사직서를 찢은 후 바티칸은 기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적들은 망설임을 예상했지만 대신 그는 친구와 적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담함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맑은 월요일 아침 교황청 공식 게시판은 교황이 2개의 주요 바티칸 연계재단의 재무 기록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한 문서가 외부의 정밀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발표는 망치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교황청 내에서는 반응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 소그룹의 추기경들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 추기경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교회의 내부 질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와 본당에서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자신의 실패에 직면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했던 평범한 가톨릭 신자들은 공개에서 행정적 행위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인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메시지마다 의심을 심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공개 후 일주일 동안 세계의 가톨릭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교황의 판단의 의문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방영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어떤 기사도 읽지 않았고 어떤 방송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비난을 쫓는 것의 무익함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감사관들의 보고서에 집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재난구호기금이 유럽의 부동산 투기로 전용된 사실, 남아메리카의 자선재단이 연간 예산의 대부분을 임원 출장과 접대에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특히 골치 아픈 보고서를 닫고 있을 때 마테오 신부가 작은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단순한 나무 십자가와 정성스러운 필체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성아, 당신이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중의 공개가 신자들을 움직였다면 그것은 또한 특정 기득권 세력 사이에서 더 깊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를 통치 부적격자로 선언하는 공식 서한이 작성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불안한 균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이 다시 한번 대중의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조용한 수요일 오후, 레오 14세는 카메라나 언론의 동행 없이 성직자 학대 생존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생존자 소그룹과 함께 바닥에 앉아 그들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듣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이 믿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짧게 녹화했습니다. 그 영상은 그날 저녁 온라인에 퍼졌고 몇 시간 만에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그를 비판했던 해설가들조차 그 순간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성베드로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꽃과 촛불을 남기기 시작했고 계획되지 않은 철야 기도가 날마다 커졌습니다. 바닥에 앉은 교황의 이미지는 그의 진실을 위한 캠페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 내부에서는 그 제스처가 다르게 읽혔습니다. 한 고위 성직자는 그것을 감정적인 연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광장의 철야 기도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침묵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바티칸 주변의 분위기는 포위 공격이라기보다 희망의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특권을 지키는 조용한 방에서는 계획이 계속해서 조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살라자르 추기경이 교황을 개인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성아, 그들이 행동에 옮기기 직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공식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교황은 듣고 나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게 두게. 하지만 그들이 고치려고 하는 벽은 이미 금이 갔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걸세. 재무 공개 2주차 말 바티칸은 속삭임이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테오 신부가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메시지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은 당신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명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체나콜로는 다시 모였습니다.
감사팀의 보고서는 재정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명백한 횡령까지 밝혀냈습니다. 교황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조금씩 흘리지 않을 걸세. 투명성이 치유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단편이 아닌 온전히 말해야 하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사도궁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교황을 만나고 싶다며 경비초소에 섰습니다. 그녀는 20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서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격식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아, 저는 마리아입니다. 제 아들은 죽음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긴다고 주장했던 누군가의 거짓말로 저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낡은 묵주와 소년의 빛바랜 사진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위에 세워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녀는 묵주를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것을 지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녀야 합니다. 당신은 외면하지 않고 들어준 유일한 분이니까요. 레오 14세는 천천히 묵주를 받았습니다. 마리아, 일어난 일을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이 숨겨진 채로 남도록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며칠 동안 메아리 칠말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적들이 있는 것은 당신이 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지 마세요. 그날 밤 교황은 그 묵주를 소년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붉은 잉크의 편지는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 그가 이미 답하기 시작한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반발은 격화되었습니다. 교황 자신이 주교 시절 자금을 잘못 처리했다는 익명의 유출이 특정 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내부에서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추가 공개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얼굴과 주머니 속묵주의 무게는 그에게 폭풍이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용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남은 감사 보고서는 한 달 내에 전문이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청원서는 창백한 겨울하늘 아래 목요일 아침 추기경단에 도착했습니다. 23명의 추기경 서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황의 보좌관들은 즉각 대응하라고 촉구했지만 레오 14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를 사도 도서관에서 조용히 독서하며 보냈습니다. 해질녘, 그는 궁전의 작은 경당에 들어가 침묵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이 왔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기경단은 비공개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레오 14세는 메모도 준비된 연설도 없이 홀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형제들이여, 그가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청원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의 실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교회의 일치를 위태롭게 했다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진실 없는 일치는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과의 휴전입니다.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임은 진실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나의 자리, 나의 권위, 나의 이름,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설교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공식적인 투표 없이 끝났습니다. 밖에서 분열의 징후를 기다리던 기자들은
대신 겨울비 속으로 걸어나와 성베드로 대성전을 향해 천천히 걷는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교황이 대중에게 직접 연설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가 대성전 계단에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탄유리도 화려한 의자도 없이 손에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만 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련의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침묵을, 어떤 것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침묵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말하는 진실만이 우리를 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상처를 보여줄 때조차도 빛 속에서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십시오. 순간 광장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뒤따랐고 마침내 그 말은 합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 심지의 불꽃이 다른 심지로 옮겨붙어 광장이 작은 불꽃들로 반짝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교황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로 돌아온 그는 나무 십자가를 마리아의 묵주와 소년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것들은 진실의 작은 재단을 이루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들이었지만 어떤 청원도 되돌릴 수 없는 것보다 강했습니다. 마테오 신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마테오가 말했습니다. 교황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마테오. 그들은 숨기를 거부하는 약한 사람을 통해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신뢰하는 걸세. 밖에서는 성베드로 대성전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일이나 공식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탑에 있던 누군가가 그 순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로마의 지붕 위로 퍼져나가며 하루의 마지막 빛과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고요함 속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지쳐서가 아니라 감사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빛은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진실과 신념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순간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행은 저희에게 큰 축복이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만약 교황 레오 14세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전투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교회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세기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격렬하지만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아물게 할 만큼 거룩한 은총으로 가득 찬 투쟁.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신앙, 진실, 그리고 용기에 대한 관점이 영원히 바뀌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날은 성베드로 광장에서 맞이하는 여느 주일 아침과 같아야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의 기쁨 어린 속삭임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광장을 채우는 그런 평화로운 아침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군중 속 사람들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질문들을 속삭이며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교황이 중앙의 작은 창가의 모습을 드러내 삼종기도 강복을 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불안감은 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맨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렌즈는 쉼없이 사도궁의 발코니를 훑었습니다. 나이든 이탈리아 할머니는 묵주를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신학생들은 마치 돌로 된 건물 외벽에서 어떤 숨겨진 신호라도 읽어내려는 듯 사도궁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로처럼 얽힌 바티칸의 복도안, 긴장감은 더욱 짙었습니다. 성직자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클레멘티나 홀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소수의 기자들이 소집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스페인 일간지의 특파원인 클라라 라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고쳐 잡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 안의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벽에 조각된 대리석 성상들마저 귀를 기울이려 몸을 앞으로 숙이는 듯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12분, 마침내 이중문이 열리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교황의 반지나 어깨 위에 하얀 모제타도 없이 그는 평범한 흰색 수단만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흉터를 결코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인사나 격식 없이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수면에 돌을 던지듯 단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내가 잘못된 결정들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나의 입을 막거나 나를 사라지게 하려 합니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카메라 기자는 렌즈가 갑자기 수십 킬로그램은 되는 것처럼 느껴져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다른 기자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교황은 단 7분간 말했지만 그의 모든 단어는 바티칸의 내부 갈등을 대중의 눈으로부터 가려왔던 장막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내부의 저항, 투명성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네트워크,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왜곡시키는 재정적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방 안의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든 언어의 헤드라인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황, 바티칸 내부의 위협을 인정하다. 바티칸 공식 대변인은 신중한 논평을 발표하려 했었지만 직접적인 부인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그 어떤 확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교황직이 그 모든 의존적인 갑옷을 벗어던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개인 서재에서 레오 14세는 작은 램프가 책상 위로 따뜻한 빛의 원을 그리는 가운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장정에 일기장을 펴고 또렷하고 단호한 필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받침대 위의 조각상이 되기보다 한 명의 인간 교황이 되겠다.